이번 시간은 우리 재무제표 작성 기준하고 중간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첫 번째 보시면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자입니다. 만약 회계 담당자 그러면 틀린 답이 되겠죠. 무조건 책임자는 경영자, 즉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갖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계속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년에도 살고 내후년에도 살고 계속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이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청산 기준이 있어요. 즉 회사가 망한다는 기준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산을 팔았을 적에 도대체 청산 가치가 얼마냐? 이것에 주주들은 관심이 있겠죠. 왜? 결국 청산하면 자녀 재산은 누구 겁니까? 주주들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과 통합 표시 이렇게 있죠. 당연히 중요한 항목은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근데 중요치 않은 것은 뭘로 우리 통합하여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판관비 그리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시. 결국 주주들이 많죠. 결국 이것을 주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공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정보해 갖고 계량 정보, 이것은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 정기, 단기,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숫자로만 나타나죠. 따라서 계량 정보 숫자로 표시된다는 것. 그래서 정기화 형식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숫자 위에 비계량 정보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하여 정기하고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비계량 정보 중에서 회사가 만약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는데 올해서부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됐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당연히 이런 비계량 정보도 전년도하고 단기하고 비교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와 분류는 원칙적으로 매기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는 변경할 수가 있는 사항도 있어요. 이것은 전산세무 2급에서 회계 변경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회계 변경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 표시에 1,000원이나 100만 원 아니면 억 원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7년 12월 30일 현재 결국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죠. 그리고 주식회사 100도 반드시 기업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원 이것은 100만 또는 억 원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유동, 부채도 유동, 비유동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주식회사 백두처럼 법인기업을 공부합니다. 이때 자본이 개인기업은 자본금 하나 있었죠. 근데 우리 법인기업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는 거. 나중에 우리가 자본편에서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차산 총계하고 부채와 자본 총계는 일치된다는 거. 이것은 뭡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첫 번째 구분 표시. 즉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 즉 비유동 자산 경우 첫 번째 뭘로 합니까?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구분 표시하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년 기준이죠. 원칙적으로 1년 기준이죠. 결산일이 언제입니까? 보통 12월 31일입니다. 이때 현재 1년 또는 정산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표시하게 돼 있다는 거. 결국 유동 자산이냐 비유동 자산이냐 이런 표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예외적으로 1년 기준에 예외가 되는 겁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생산을 통해서 판매를 했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보유해갖고 대금 회수를 했어요. 이게 1년을 초과하더라도 우리 정상적인 영업주기다. 그러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업종, 건설업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설업은 1년 안에 끝나지 않죠. 만약 건물을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 황금성이 빠른 순서로 배열. 그래서 자산의 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액주의, 이것은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 그리고 당좌예금과 당좌처를 상계하시면 안 된다. 이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당좌처를도 배웠죠? 전산회계 2급에서. 만약 당좌처를 모른다 그러면 전산회계 2급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선수금, 총액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거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잉여 남는다 이겁니다. 우리 잉여 인간이라면 쓸데없는 인간이 되죠. 근데 돈이 넘쳐요. 남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잉여금을 구분해야 되는데 주주와의 자본거래가 있어요. 주주가 출자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우리 자본잉여금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근데 영업활동의 결과는 이익잉여금, 즉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우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의 결과는 이익잉여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주와의 자본거래,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결산 항목 및 비만계정, 대표적인 게 가수금, 가지입금 등이죠. 이런 거 재무제표상 표시했어서는 안 된다. 언제 배웠습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1월 1일서부터 언제? 12월 30일까지. 이게 일정 기간이죠. 그리고 회사명, 그 다음에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됩니까?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거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업 관련 회사의 고유 목적 사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이것은 일시 우발적, 그리고 부수적인 수익 또는 비용, 그러니까 차익, 차손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보시면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에서는 구분 표시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구분 계산이라고 했죠. 영업 손익하고 영업의 손익을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발생 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에 따라서 우리 회계 처리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 손익의 결산 정리,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것을 배웠죠. 이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의 상대적인 개념은 현금주의죠. 현금주의도 우리 현금 흐름표에 따라서 우리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 시점에 우리 결국 인도했으면 팔았다고 보는 게 우리 회계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별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에 대한 거죠. 비용은 수익이 인식됐으면 비용을 대응시켜서 인식하라.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총액주의,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한다.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있고 이렇게 총액주의로 기재하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재무제표는 지금 1년 단위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주주들이 많죠. 이 주주들은 계속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 단위, 즉 반기 단위도 작성할 수도 있고 분기 단위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재무제표 종류하고 똑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면도표, 주석. 그리고 작성 기간 보시면 분기, 6개월이 대표적이나 그 밖의 기능도 매월 단위로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 1년치 재무제표로 공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 결국 중간 재무제표는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밖에 기한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시하죠. 그래서 연차 재무제표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원칙. 근데 내용이 연차 재무제표가 길다 그러면 그것을 압축해서 또는 일괄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원칙은 동일하게 작성해야 되나? 요약도는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석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재무제표는 숫자만 있어요. 숫자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주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야 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증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계 정책의 요약.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감가상각 방법 있죠? 우리 정일법, 정액법을 배웠어요. 전산학 2급에서 이런 방법을 쫙 내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 정보라고 되어 있죠. 만약 차입금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자율에서부터 우리는 언제 상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 오발사항. 그래서 오발사항의 대표적인 게 소송이 있어요. 소송. 즉 소송은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죠. 근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결국 우발사항이 이기면 좋은 건데 질 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정사항, 즉 계약서, 중요한 계약서가 있어요. 이러한 계량 정보와 비계량 정보가 주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